매수를 하는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 강도랄까요? 이게 과거보다는 어쨌든 많이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팔기가 쉽지는 않은 거죠. 매도 물량이 많다고 해서 이게 뭐 하락 시그널이라고 보기에는 저는 매도자 심리로 봤을 때는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여력과 소득이 있어요. 지켜봤던 분들 입장에서는 좀 상승 우세로 보는 게 맞지 않나. 내가 살고 싶은 동네에 집 사긴 좀 어려운 분들은, 이런 분들은 저는 조금 좀 기다려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부동산 불량님의 전문 분야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부동산 전문가 관점에서 봤을 때 2024년 이제 벌써 9월 말이니까 한 해가 거의 다 가고 있죠. 한국 경제는 한마디로 땡땡땡이었다. 요 이제 머니트렌드 2025 책도 집필하셨는데 좀 정리해 주신다면요. 뭐 한국 경제라고 말하면 조금 좀 거창하니까 부동산으로 좀 좁혀서 얘기하면은 한국 부동산의 2024년은 이 똘똘한 한 채의 역습이었다. 뭐 저는 이제 그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네, 우선 기본적으로 이제 똘똘한 한 채라는 거에 대한 얘기를 이제 많이 들으셨지만 이게 지금 되게 꼬여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겉에서 좀 뜨문뜨문 보면은 이게 뭐가 문제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거 좀 디테일하게 보면은 뭔가 막 규제와 법이랑 뭐 그다음에 사람들의 심리 뭐 여러 가지가 다 이제 뒤섞여 가지고 되게 좀 풀기 어려운 좀 실타래 같은 모습이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쁘게 얘기하면은 24년은 약간 기형적인 상승 그런 것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지역들에서는 저기는 올라가는데 왜 우리 동네는 왜 이러지? 뭐 이러는. 근데 또 유튜브나 뭐 이런 것들 언론에서 보면은 엄청 올라간다고 하는데 체감은 안 되는 분들도 많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지라는 느낌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 한 번씩 좀 차근차근 해보려고 합니다. 잠깐만요. 똘똘한 채 역습, 똘똘한 채까지 이해 가는데, 왜냐면 이게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나왔던 키워드잖아요. 네. 역습, 그 전에 뭐 잘 안 되고 있었다는 의미인 건가요? 아닙니다. 이제 똘똘한 한 채가 이제 상승을 많이 했었었죠, 그동안. 그렇죠. 그동안 하다가 지난 이제 금리가 막 올라가고 하면서 이제 확 빠졌었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부동산 시장이 약간 이제 끝났구나. 라고 얘기를 하던 그 분위기도 있었는데, 역습이라는 건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반격을 하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지금 올라가는 거는 뭐 거의 대부분 그 똘똘한 한 채라는 것만 올라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도 이제 좀 어느 정도 좀 결론을 내린 것 같아요. 이제는 진짜 한 채를 사야 되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정말 더 똘똘한 애들은 많이 가고, 그리고 이제 뭐 조금, 이거는 뭐 굳이 뭐 똘똘한 한 채까지는 아닌데? 라는 느낌이면 또 약간 좀 지지부진한, 그러니까 양극화가 이제 엄청나게 심해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똘똘한 채부터 그러면 먼저 여쭤보면, 그 선호현상으로 강남 상구, 마용성 등 많이 올랐죠. 근데 요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최근에는 반포, 레미안, 원벨리, 국평이 60억. 물론 이거는 반포 원벨리의 모든 국평이 60억이라는 의미는 절대 받아들이면 안 되고, 제일 좋은 RR 거기다가 한강까지 보이는 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게 뭐 안 나오는 곳들, 약간 조금 뭐 뷰가 떨어진다거나 이러면은 뭐 50억, 40억대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뭐 뭐랄까, 어떤 분들은 이제 이것만 뭐 무슨 뭐 특이한 거래다, 뭐 이상 거래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그런 건 아닙니다. 대부분의 이 한강뷰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 대단지들은 한강이 잘 보이는, 그리고 이제 뭐 영구적으로 보이는 데랑 아닌 데랑 거의 뭐 10에서 20% 이제 금액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고요. 근데 어찌됐든 이제 말씀하셔서 얘기를 하면은 이제 그렇게 좀 신축이기도 하고 대단지기도 하고 해서 뭐 다 좋긴 한데, 이게 과연 주변 아파트들 대비해서 지금 거의 1.5배에서 2배 가까운 금액대거든요. 이게 과연 뭐랄까,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인가라고 봤을 때는 조금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대로 나쁘게 얘기하면 조금 기형적으로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렇게 사는 게 뭐 좀 투자로 사는 거고 뭐 이게 뭐 수익률이 어떻고 뭐 이런 얘기들도 하시는데, 지금 그런 걸 사는 분들은 그걸 뭐 이렇게 수익성이나 뭐 이런 걸로 사시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그거를 사는 이유는 뭐 이 투자가 아니라 약간 무형의 가치 같은 것들을 고려해서 사시는 건데, 그거가 왜 생겼느냐가 사실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이라는 거는 사실 비싼 것이고, 비쌀 때 뭐 대출도 받아서 사면 이제 어쨌든 유지비나 세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어찌 보면은 이제 금액으로, 그러니까 돈을 벌고 안 벌고가 되게 중요한 금액대란 말이에요. 30억, 40억 하는데. 근데 이게 무형의 가치가 생겼다는 게, 저는 그게 지금 이 꼬여있는 실타래다.
무형의 가치.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거죠. 저는 트로피 아파트가 지금 된 것인데,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도 다 느끼실 겁니다. 이게 한 3, 4년 전만 해도 조물주 뭐 위에 건물주 해가지고, 맞아. 그 유튜브도 그렇고, 뭐 예능 프로그램도 그렇고, 다 건물주들을 엄청 그 조명하고 되게 강조하고, 그거를 하면 약간 내가 그 뭐랄까, 인생 잘 살고 멋지게 산 사람. 그리고 건물이 없으면 왠지, 부자가 아니야. 막 이런 포지션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한번 시청자분들 생각해 보시면 요즘에 건물주 이런다고 해가지고 뭐 신경 써주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네. 좀 키워드의 장악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 물론 건물주도 여전히 부자분들이고 맞지만 어떤 그 포커싱이 되지는 않고 있다. 네.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 그 부자의 어떤 기준이라는 게 건물주에서 어딘가로 간 것인데 그게 뭘까? 그럼 뭐 비트코인 20개 가지고 있으면 뭐 50개 가지고 있으면 부자다? 물론 뭐 그것도 부자지만 지금은 그 어떤 그 실물 자산으로 평가받는 부자의 모습이 건물주에서 이제는 아주 초고가, 뭔가 집 자랑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누구나 다 살고 싶은 그런 선호 아파트로 이제 옮겨간 것이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트로피 아파트라고 이제 말을 하는 것이고 이게 더 강해진 거죠. 사실 지금은 이제 엄청나게 강해져서 이제 뭐 제가 최근에 이제 만났던 그 분도 요즘 뭐 PIR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소득 대비 아파트 구매 뭐 가격 지수 이런 얘기 하는데 반포 쪽에 아파트를 살려고 하시는 분이 있으셨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아파트를 살 때 PIR이 얼마였을까? 그러니까 소득 대비 집값이 얼마였을까요? 3입니다. 3. 3. 그러니까 이분이 연봉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업도 하시니까. 3년만 일하면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집값을 제가 뭐 말하긴 좀 뭐하니까 그냥 한 3년 일하면 버는 돈을 가지고 그 집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그렇게 부담되는 금액은 아니겠죠. 한 3년 일하면 뭐 실수령에다가 대출 조금 하면 뭐 한 3, 4년 일하면 돈 모아서 살 수 있는 금액이니까. 근데 이게 투자 가치가 좋으냐? 그렇게 보면은 아니거든요. 네. 이게 지금 뭐 40억, 50억에 사가지고 100억, 200억까지 언제까지 걸릴 것이냐 생각하면 되게 오래 걸릴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그걸 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이게 그 단순히 투자 가치는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무형의 가치, 이걸 가짐으로 인해서 내가 무언가 어떤 다른 사람들과 어떤 뭐 관계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뭐 나만의 어떤 뭐 뿌듯함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들을 고려했을 때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라고 이제 사는 게 많은 것이고 그 말은 지금 그렇게 트로피가 점점 좁아지고 작아지고 적어지기 때문에 이게 가격이 지금 천정부지로 올라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건물주에서 근데 초고가 아파트로 좀 트렌드가 바뀐 거는 금리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그로 인한 부담이 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넘어간 건가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 금리 영향도 당연히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건물주가 조명을 받았던 이유는 이런 거죠. 뭐 요즘에도 이제 그 연예인들 건물 기사들이 나오긴 합니다. 나오죠. 근데 그런 거 보면은 뭐 30억 벌었다, 뭐 50억 벌었다 이런 기사가 나와요. 50억에 샀는데 100억이 됐다.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번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보유한 기간이 10년이야. 예를 들어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10년에 2배가 된 거잖아요. 10년에 2배라고 하면 물론 뭐 많이 오른 거지만 뭐 이게 수익률로 봤을 때 어마어마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기간이 지금은 되게 길어졌는데 아주 짧을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냐면 이제 그 코로나 이후에 2020년, 21년 그때 이제 금리가 이제 급격하게 내려가면서 월세는 똑같이 받는데 금리가 이제 확 내려가니까 당연히 이제 수익률 가지고 역산해서 이제 매매가가 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가니까 빌딩들이 뭐 그때도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몇몇 연예인들이 뭐 이제 운때가 잘 맞아서 뭘 샀는데 1년 만에 건물을 팔았다. 근데 막 40%, 어떤 분들은 뭐 70%를 벌었다. 뭐 30억 투자해서 50억 벌었다.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올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가고 가격이 폭등하니까 부자의 약간 그 뭐랄까 약간 트로피 같은 느낌으로 이제 저는 조명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금리가 이제 확 올라가니까 반대로 이제 수익성이 악화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매매 가치도 이제 떨어지면서 빌딩을 가지고 있는 거는 약간 트로피라기보다는 약간 이제 걱정거리가 된 거죠. 근데 그러면 이 돈이 어디로 갔느냐? 이게 다 집으로 갔는데 이게 현실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이제 1주택자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세금 규제를 하거나 아니면 뭐 세금 막 중과하거나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채만 가지고 있어도 세금이 많이 걱정되는 분들이 나와요. 근데 이 집이라는 게 뭐 그냥 시세로 봤을 때 뭐 20억 이것도 엄청 비싸지만 20억짜리 정도 이하인
분들은 막 세금에 대해서 막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습니다. 한 채 정도 사시는 분들은. 근데 이제 한 40억, 50억 이런 집들은 1주택자여도 세금이 꽤 나와요. 양도세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양도세를 줄이는 가장 큰 거가 이제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고 해가지고 이 집에 10년을 거주하고 10년을 보유하면은 최대 양도세를 80% 깎아주거든요. 이게 가장 문제가 된 거죠, 지금. 그러니까 내가 건물을 사서 여기서 뭔가 뭐 몇십억에 투자를 하면은 이제 집을 살 그런 의지가 좀 약해질 텐데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빌딩 쪽은 이제 가기가 좀 힘들어졌습니다. 근데 현금은 있어요. 근데 이 현금을 가지고 뭘 할지라고 딱 봤더니 한 채를 사서 오래 가지고 거기서 거주까지 하면은 뭐 세금을 많이 깎아주네? 라는 게 이제 보이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내가 여기다 한 50억, 100억 뭐 이런 돈을 넣어도 거기서 거주를 한다면 세금이 진짜 적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답은 나온 거잖아요. 나는 여기서 10년 정도는 살아야 돼요. 그리고 10년 정도 보유를 해야 돼요. 근데 나는 돈이 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오래된 구축 가서 몸테크 하실 겁니까? 아니면은 지금 숲이 보이고 한강이 보이는 뭐 60억, 100억짜리를 사가지고 신축에. 신축에 거기서 뭐 아니면 뭐 인테리어 멋있게 해가지고 장기적으로 살아야겠다. 라고 생각할 것인가. 부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80억에 산 아파트가 뭐 120억을 찍자마자 지금 160억, 180억으로 가고 있는 이유가 그거 같고요. 그럼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은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대다수의 국민들 입장에서는 내 집이 오르는 것보다도 내가 가고 싶은 동네가 올라가는 게 더 화가 나는 일인데 그렇죠. 지금은 그런 일들이 지금 가속화가 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 더 빨리 더 어떻게든 똘똘한 거 남들이 인정해 주는 거 지금 미리 사놔야 되겠다라는 수요가 점점 커지니까 지금 약간 금리 내려가고 이러니까 바로 돈 빌려가지고 한 채를 사러 간다. 이런 그 수요도 많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막 급등한 게 그 이유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똘똘한 채의 상승세는 이제는 좀 근데 주춤하는 건가요? 가열이었으니까 아니면 하락하는 건가요? 좀 어떻게 4분기나 내년은 어떻게? 네, 우선은 지금 주춤하는 분위기인 거는 같아요. 네. 왜냐면은 뭐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상승을 한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게 2022년, 그러니까 8월 정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년 전, 그때가 이제 가장 뭐 저점 구간들이었는데 그때 기준으로 생각하면은 뭐 특정 동네를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강남 쪽은 뭐 한 18억, 19억 하던 게 지금 27억, 28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순 계산하면 2년 동안 40%가 올랐거든요. 2년에 40%면은 어마어마한 회복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전고점을 뚫고 지난 뭐 23, 4억 하던 게 지금 27, 8억이 됐으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처음 가는 길인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사는 사람이 물론 뭐 트로피적으로 그냥 실거주여서 사는 분들도 있겠지만 물론 대다수는 그래도 어느 정도 계산기를 좀 두드려 보는데 여기서 사가지고 이거 지금 취득세 내고 해서 내가 얼마나 벌 수 있지? 라고 생각하면 조금 이제는 조금 기다려 봐야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것이고 거기다가 뭐 크게 영향은 받지 않겠지만 어찌됐든 지금 대출 규제 같은 것들이 막 생기다 보니까 고가 아파트를 매수하려던 분들도 조금 좀 기다려봐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하실 것 같아서 잠깐은 좀 주춤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전체 서울과 수도권 시장 포함해서 올해 1월에서 9월에 수도권 부동산 시장 집값 상한가 지금 이제 9월 말이죠. 요즘 사람들의 심리는 좀 어떤가요? 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거에 어떤 연장선일 것 같은데 우선은 연초부터 확실히 좀 이렇게 상승세가 좀 붙었었고요. 그리고 그거에 가장 큰 거는 어찌됐든 간에 뭐 많은 분들 의견은 분분하지만 이제 정책자금 대출이 이제 풀리면서 특히 뭐 신생아 대출이든 뭐든 이런 것들 때문에 한 5억에서 뭐 많으면 9억대 정도 그 정도인 분들이 이제 집을 사고 또 팔아서 이동할 수 있는 좀 여력이 생겼던 거. 그 다음에 이제 금리도 좀 많이 내려갔습니다. 시장 금리가 좀 많이 내려가서 작년 한 이맘때 빌리는 거 대비 그래도 한 1% 정도까지는 좀 내려갔기 때문에 이제 소득 대비 대출도 좀 더 나오게 되고 이자 부담도 좀 덜하니까 좀 집을 살려던 그런 게 있었고 거기다 이제 금리 인하 얘기들도 계속 나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매수 심리가 좀 살아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가장 큰 거는 나도 집을 살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옆에
사람이 사면은 그러면 나도 사야겠다라는 좀 그런 군중 심리도 분명히 있는데 이게 뭐 연초만 해도 이제 옆에 사람이 누가 집을 산다 그러면 야 그거 좀 안 사도 좀 나중에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뭐 김 과장 뭐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다가 이분이 샀는데 뭐 그 사이에 또 막 몇천 올랐다고 하면은 그럼 나도 사야 되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8월까지 좀 급격하게 좀 상승을 했었고 이게 작년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지만 올해도 그렇게 급격하게 상승을 하니까 정부가 이제 뭐 추석 전쯤 해가지고 9월부터 이제 대출 규제를 이제 강하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제 주춤한 상황 그리고 이제 추석까지 지나면서 이제 우선은 좀 관망을 해볼까라는 정도까지는 좀 온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요즘에 서울 아파트의 거래량 같은 것들이 좀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또 하락 얘기하시는 분들은 이제 하락이 10월부터 시작된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거래량 줄어드는 것과 가격은 같이 가는 걸까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거래량이라는 거는 사실 생각해 보면은 2021년, 21년 뭐 말 뭐 20년 이때도 거래량이 지금도 훨씬 더 낮았는데 가격은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뭐 거래량과 뭐 이거에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말하기 좀 어렵겠지만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이죠. 줄어들었죠.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8월이 고점이었나요? 7월이 제일 고점이었고 7월이 8천 정도였고 이제 8월이 한 6천 정도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9월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엄청나게 낮습니다. 그럼 한 2, 3천 정도 될 거로 좀 추정되는데 우선은 뭐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한 대로 이제 8월 말에 대출 규제를 강력하게 하겠다 막 하면서 어쨌든 간에 지금 대출 규제를 하게 되면 집을 못 사거든요. 그렇죠. 당장 못 삽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리 못해도 한 3천에서 5천 이상의 현금이 뭐 더 필요한데 그거 구하는 게 뭐 며칠 만에 되지는 않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추석도 있고 뭐 날씨도 덥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엮여가지고 지금 뭐 거래가 사실 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뭐 이런 걸 고려하더라도 전달 대비 확 떨어진 건 맞고요. 그러면은 이게 왜 그럴까? 이제 앞으로 이제 하락세로 가는 건가? 작년에도 똑같았거든요. 작년에는 9월 27일부로 대출 규제를 강력하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만 해도 대출 잘 풀어주다가 금리 살짝 올라가는 느낌은 있었는데 지금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다가 정부가 보고 야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9월 27일부로 6에서 9억 사이 특례보금자리로 9월 26일이네요. 아 그래요? 근데 대출 규제는 뭐 그 전에 했으니까 추석 전에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작년 딱 이맘때쯤에 대출 규제 6에서 9억 사이 특례보금자리는 없애겠다. 근데 그거를 한 1, 2주 전에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다다음 주부터 대출 안 해줄 거야.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상황이 급박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멘붕에 빠지면서 나 집 살려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저 계약금 내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지금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면서 그때 거래량이 30%가 급감하고 그 다음에 쭉쭉쭉쭉 떨어지면서 1000대까지도 막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아마 그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거래량은 확실히 좀 잡힐 것이고 그러면 이 대출 규제가 이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느냐 아니면은 문제의 본질을 해결 못하고 잠깐 그냥 시간을 좀 지연시키냐 이 차이를 가지고 지금 하락하네 아니면 뭐 상승할 것 같아 라는 거를 지금 가르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자, 정부가 대출 규제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가른다고 하셨는데 부일라님은 어느 쪽 입장이시죠 지금? 네. 저는 뭐 이게 시간을 좀 지연시키는 거지 결국에 문제 해결되는 건 없기 때문에 뭐 이대로 가면은 다시 한번 그 연초부터 올라갔던 상승세가 잠깐 뭐 횡보나 뭐 일부 지역은 뭐 하락할 수도 있겠지만 작년하고 똑같이 다시 또 내년 연초부터 한 1, 2, 3월부터 또 다시 한번 또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출 규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대출은 기본적으로 연초에 대출 규제가 풀립니다. 그러니까 총량이 다시 한번 리셋되기 때문에 1월부터는 이제 은행들도 뭐 올 한 해 목표를 다시 이제 달성을 해야 되니까 열심히 또 영업을 하게 되고 1월 초까지는 모르겠지만 2월부터 뭐 3월까지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뭐 영업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되면 어쩔 수 없이 규제는 좀 풀릴 것 같아요. 물론 여기서 이제 추가로 정부가 어떤 규제를 한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대출 규제만으로는 사실 이건 잡기는 어렵고 이거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분들이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제 뭐 크리스마스 때까지는 약간 좀 지지부진하겠지만 내년엔 좀 다시 풀릴 수도 있겠네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저는 이게 두 가지로 갈리는 부분이 뭔가를 저도 많이 고민을 해보는데 그거 같습니다. 가장 큰 게 뭐 저도 이제 투자를 하는 사람이지만 저의 개인적인 견해는 뭐 통계든 뭐 숫자든 뭐 다 좋지만 핵심은 심리인데 이 사람들의
심리인데 이거를 매수자의 심리를 가지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고 매도자의 심리를 가지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매도자의 심리를 가지고 좀 해석하는 사람이고 어떤 분들은 이제 매수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걸 왜 사겠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저는 이걸 왜 팔겠냐 사람들이 라고 생각하는 추세인데 저는 이제 파는 사람의 심리로 봤을 때는 그러면 지금 대출 규제를 하든 아니면 뭔가 문제가 뭐 생기든 간에 지금의 어떤 현 상황에서 매도자들이 이걸 왜 팔지? 라고 생각했을 때 팔만한 요인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아까 제가 이 시장이 약간 조금 꼬여 있다고 했는데 되게 좀 이상하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정부가 이제 여러 가지 규제책들 중에서 막 푼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푼 것들 중에 가장 많이 푼 거는 이제 시행령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바꾸지 않고 정부, 행정부 차원에서 바꿀 수 있는 것들은 좀 풀어놓은 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을 개정하겠다. 국회가 이제 잘 합의를 해주면 우리가 법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가겠습니다 했던 것들이 지금 딱 이제 꽉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시행령으로 풀 수 있었던 건 뭐냐면은 대부분 보유세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부세나 이런 것들을 많이 낮춰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매도자 심리 입장에서는 내가 이걸 안 팔면 어떤 나한테 손해가 올까를 봤을 때 보유세가 어쨌든 많이 내려갔고 그리고 이제 전세도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제 실거주를 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를 뭐 팔더라도 어쨌든 다른 집을 또 사야 되는데 대출 규제가 막 생기고 있어요. 그러면 어차피 좀 옮기기가 쉽지 않겠네? 라고 하면은 보유를 하는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 강도랄까요? 이게 과거보다는 어쨌든 많이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팔기가 쉽지는 않은 거죠. 근데 요즘에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매도 물량이 막 늘어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한 2년 전에 매도 물량 늘어날 때는 정말 패닉 셀을 했던 거고 지금은 정말 갈아타기 수요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집도 매물을 내놨고 이제 다른 집도 매물도 내놓으면은 다 이제 갈아타는 식으로 가는 거라서 뭐 그게 매도 물량이 많다고 해서 이게 뭐 하락 시그널이라고 보기에는 저는 매도자 심리로 봤을 때는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이건 좀 횡보? 그래서 지금 시장을 봐도 이제 호가가 떨어지지는 않고 있고 매수 수요는 이제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약간 서로 또 평행해서 그냥 횡보하고 있는 좀 그런 구간으로 가고 있어요. 불련 씨 말씀을 좀 정리하면 그럼 올해 4분기는 좀 횡보, 내년 2025년은 다시 1분기부터 좀 상승으로 꿈틀거릴 것이다 라고 정리하면 될까요, 수도권은? 크게 봐서는 그런데 이걸 또 뭐 쪼개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워낙 지금 시장이 좀 약간 기형적이기 때문에 아까 말한 뭐 트로피급의 아파트, 그러니까 나 이 아파트 샀어라고 인스타에 자랑하면 친구들이 막 와 대박이다 너 진짜 어떻게 뭐 집들이 안 해? 뭐 이런 댓글이 달릴 만한 수준의 집들은 사실 대출 규제의 영향을 뭐 그렇게 받는 곳들은 아니긴 해서 여기는 그래도 조금씩 좀 거래가 되면서 상승세가 이어질 것 같긴 합니다. 물론 지금 정부가 대출 규제한 것들 중에 정말 충격적인 어떤 시장에 영향을 준 것 중에 하나가 전세자금 대출을 이제 막은 게 있거든요. 물론 이것도 푼다 만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지만 지금 집을 사는 분들 중에 대출 받아서 집을 사서 아예 실거주 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거 너무 빨리 올라가니까 우선은 전세를 껴놓고라도 사놔야겠다라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은 전세를 끼고 산다는 건 어찌됐든 간에 전세입자의 그 전세금을 가지고 사는 건데 이 전세금은 개인 간의 그냥 돈 거래이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여길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뭐 전혀 없거든요. 아니 둘이서 전세를 뭐 5억이든 10억이든 계약해서 집을 사겠다는데 이걸 어떻게 뭐 정부가 못 사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세를 끼고 사는 수요를 못 잡고 있었는데 이 실거주 한다고 대출 받아서 집 사는 거는 어떻게든 금리를 높여서 잡았더라도 이걸 어떻게 막지 하다가 야 그러면은 전세를 사는 세입자분들은 어찌됐든 간에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니까 그 대출을 못 받게 해야 되겠다. 이게 되게 어찌 보면 되게 극단적인 정책이거든요. 왜냐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그냥 나는 여기에 전세를 살려 들어가는 것 뿐인데 그렇죠. 집값을 올리려고 하는 뭐 의도가 없죠. 집주인이 집을 못 사게 하려고 나한테 공격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은 집주인과 이 전세입자 간의 이 거래를 통제하려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아니면은 뭐 양도세를 엄청 때리든지 뭐 취득세를 엄청 올리든지 뭐 이런 식으로 다시 세금 강조하는 거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세 시장도 막 흔들흔들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거래가 확 막힌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아주 고가인 동네 막 20억, 30억인 동네들은 신기하게도 전세를 살러 들어오시는 분들이 대출이 없는 분들도 좀 있어요. 네, 워낙 돈이 좀 많으신데 뭐 사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나는 뭐 굳이 집을 안 사도 되는데 라는 분들이 뭐 이렇게 대출을 없이 들어오시는 네.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은 조금 다르게 갈 것 같고 뭐 금액대로 굳이 얘기를 한다면 뭐 10억대 안팎인 뭐 10억대 중반에서 뭐 9억대 이런 곳들은 좀 영향을 좀 확실히 받을 것 같고요. 그 이하인 곳들은 어찌됐든 간에 지금 대출 규제나 이런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좀 거래는 좀 잡히고 좀 당분간은 좀 이렇게 가지 않을까로 추정합니다. 한마디로 지금 고가 입지라는 고가 아파트일수록 내년 상승세는 또 여전할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이번 상승세는 보통 아파트를 우리가 뭐 1년, 2년 살고 팔진 않으니까 네. 언제까지 좀 이번에 상승세는 간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저는 지금 이렇게 특정 지역들의 특정 단지들이 막 치고 올라가는 걸 절대 좋게 보지 않거든요. 네. 이거는 뭐 하나도 좋을 게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미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좋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좋습니다. 지금 뭐 완전 꽃놀이패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세금 규제도 없죠. 거기다가 지금 전세도 올라가죠. 그리고 나는 어차피 이거 하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안 되면 들어가서 살면 되고 뭐 걱정이 없는. 근데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안 되거든요. 네. 지금 아파트 신축이 잘 안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 서울 쪽은. 그러니까 이분들은 너무 좋은데 반대로 그분들이 뭐 예를 들어 5명이라고 치면 나머지 95명의 국민들은 저거 이제 못 가는 거거든요. 저쪽으로 이제 들어갈 수조차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안 좋은 거라고 보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냐? 좋은 집들을 더 많이 지어주면 되겠죠. 근데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쉽지 어려우니까 지금 이럴 때는 글로 막 뾰족하게 모이는 수요를 어떻게든 다른 쪽으로 좀 분산을 시켜가지고 뭐 하다못해 주식이 됐든 뭐 코인이 됐든 아니면 뭐 빌딩이 됐든 뭐 아니면 지방 아파트든 어디로 좀 뿌려주면 좋을 텐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어가지고 이게 언제까지 갈 거냐의 해답은 반대로 얘기하면 이 수요 분산하는 그 기조로 정부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언제 그게 바뀔 것이냐 를 맞추는 것밖에 없는데 저는 뭐 정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저도 그냥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쉽진 않을 것 같다. 지금 당분간은 뭐 그런 기조가 보이지 않는다. 그게 좀 지금 답이 없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오늘 똘똘한 책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예를 들면 뭐 마포구의 아파트 가격이 뭐 한 15억에서 뭐 한 20억대 정도라 치고 뭐 강남 상구는 뭐 반포 최고 입지 같은 데는 뭐 30억 뭐 40억대라 칠게요. 이게 예전에는 이 가격이 아니었잖아요. 몇 억인 시절도 있었을 건데 그럼 한 지금부터 한 10년이 지나면 20년이 지나면 예를 들면 사실 지금 뭐 마포 15억, 20억도 말도 안 되는 가격이다. 아니면 뭐 반포 30억도 이건 진짜 말도 안 된다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건데 10년, 20년 지나면 이게 뭐 마포는 뭐 지금의 반포 가격 이상이 될 것이고 뭐 반포는 지금의 뭐 가격보다 2배, 뭐 60억, 70억, 80억 이런 시대가 되는 건가요? 어떻게 이거는 보세요? 뭐 경제학으로 봤을 때는 뭐 그렇게 될 거라고 뭐 볼 수 있는 이유가 뭐 지금까지 어쨌든 통계만 봤을 때요. 통계만 봤을 때는 어찌됐든 간에 지금까지 웬만한 서울의 대단지 아파트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 열에 한 9은 다들 거기 살고 싶어 하는 동네 있죠. 그런 데들은 연평균 6에서 7% 정도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좀 유독 괜찮다라고 할 만한 동네들 정말 그 단지 약간 대장급은 뭐 적으면 7, 8%, 많으면 10% 가까이 상승을 하는 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7년 지나면 두 배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72의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72를 나누기 이제 10% 하면 7년마다 2배가 되는 거고 7%씩이면 10년마다 2배가 되는 건데 이거는 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럼 그거 집을 어떻게 사냐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이거는 이제 명목 가격인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숫자가 그렇게 올라가는 것이고 그에 맞춰서 우리도 연봉도 올라가고 막 소득도 올라갑니다. 근데 문제는 소득이 2배 된다고 해서 연봉 5천인 사람이 1억이 되는 건데 집값이 10억에서 20억이 되면 이거는 소득이 2배 됐다고 해서 집을 살 수 있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득과 자산의 가치 2배가 돼도 따라잡을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건 어찌 보면 저성장 선진국의 경제에선 다 일어나는 거고 이게 자본주의 시장의 어찌 보면 폐해인 건데 이게 우리나라가 이거를 뭐 포기하는 나라는 아니고 자본주의는 뭐 계속 가는 것이고 하다 보면은 일종의 보완을 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이 방향으로 가는 거는 뭐 막을 수는 없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라고 봤을 때 저는 올라가는 거를 꺾어서 내리게 하는 거는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게 최소한 뭐 어떤 아주 낮은 수준의 횡보를 하거나 아니면은 아주 적은 수준의 상승으로 어떻게든 막아가지고 최대한 좀 수요를 좀 분산시키는 게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뭐 데이터인데 지금 한 10년 전 대비해가지고 이 지방의 아파트와 서울 아파트의 격차라고 할까요? 이 격차가 한 2배 이상 벌어지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한 2억 정도 차이 나던
지방 광역시 아파트와 서울 아파트의 어떤 평균가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퍼센트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어찌 보면은 수요가 이제 쏠림 현상이 생기기 때문인 거고 돈이 어딘가로 이제 막 모여들기 때문에 이런 격차가 벌어지는 거거든요. 지금 한 2, 3년 전에 막 빌딩에 대해서 막 사람들이 살 때 보면 막 빌딩이 막 천정부지를 쭉 막 올라가잖아요. 막 1년, 2년 만에 막 1.5배, 2배가 됐던 것처럼 그냥 돈이 어딘가로 쏠리게 되면은 저는 문제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돈을 좀 이렇게 흩뿌려 주면 좋겠다. 근데 지금 뭐 빌라도 그렇고 지방 신축 아파트들도 그렇고 광역시도 그렇고 다 그러니까 이쪽은 돈이 아예 이제 말라버리니까 가격이 오르기는커녕 뭐 막 빠지고 있고 오히려 거기서 옆에 막 미분양 나고 있는데 특정 곳들은 막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거는 저는 이제 수요 분산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아파트 저걸 내려야지라고 말하는 거는 저는 해결 방안이 없다고 보고 제가 덜 올라가게 해야 되겠다. 덜 올라가게 하고 다른 데를 좀 돈을 좀 뿌려야겠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뭐 저는 뭐 주식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지만 뭐 그냥 일반 국민의 마음으로 그냥 봤을 때 최근에 뭐 지금 금투세니 뭐 이런 것들도 보면은 지금 뭐 삼성전자도 계속 빠지고 있고 그러니까 한국 그 국장으로도 돈이 지금 잘 안 가고 있는 상황. 그럼 뭐 코인도 뭐 좀 약간 지지부진하고 이런 상황에서 돈이 있는 분들이 그럼 빌딩 쪽으로 좀 가면 좋은데 뭐 이따가도 잠깐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빌딩 쪽도 지금 약간 분위기 막 살아나고 있거든요. 요즘 살아나네. 네, 그렇지만 예전처럼 막 엄청 막 몰리는 정도까지는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 돈은 결국에 갈 곳이 없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깔때기처럼 막 다 모두 다 그 반포의 아파트를 사세요라고 이런 구조로 가고 있는 거를 저는 빨리 좀 풀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지방 부동산 시장의 가격 차가 이제 심해지고 그런 매매가 둔화된 거는 결국에는 인구 감소, 지방 소멸이라는 이 키워드가 사람들이 이제 내려 박혔기 때문인 건가요? 네, 뭐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뭐 저는 이런 거 얘기할 때 항상 이제 부산 얘기 많이 하는데 부산은 10년 전인가 거의 15년 전부터 이제 인구 감소가 계속 되고 있었거든요. 네. 물론 옆으로 뭐 양산도 가고 김해도 가고 막 하니까 이제 인구가 좀 퍼져나가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부산 경남권의 인구가 뭐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이고 그러면은 인구 감소는 이제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실제로 뭐 부산이나 뭐 지방 도시들은 먼저 겪고 있었거든요. 그럼 그런 동네들이 그럼 집값이 뭐 아예 안 올랐냐? 뭐 그런 건 아닙니다. 거기도 이제 뭐 유동성이 들어오면 막 가격이 올라가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확실하게 좀 뭐 확 빠져 있었던 상태고 뭐 일부 지역들 거기에서도 또 트로피 아파트라고 부를 만한 곳들은 다시 좀 반등하는 게 좀 보여요. 근데 거기도 똑같이 한 집이 100개만 한 5개 정도 올라가고 나머지 95개는 뭐 그냥 뭐 전혀 뭐 분위기가 뭐 안 좋고 이런 곳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조는 인구 감소로 인한 것도 물론 있지만 더 크게 봤을 때는 결국에 똘똘한 한 채 전략이라는 이 어떤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런 어떤 방향성? 이게 더 크다. 그래서 지금 인구 감소 때문에 빠지는 것은 똘똘한 한 채로 해석하면 사실 쉽게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차피 국가적으로 똘똘한 데가 어디냐 그럼 서울이고 서울에 제일 좋은 데 사놔야겠다. 우선은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뭔가 생각을 해보자라는 의도도 많아서 최근에 외지인들도 이제 서울에 많이 집을 사러 오시고 뭐 최근에 어떤 뭐 그런 고민거리 있는 분들도 보면은 지방에 건물 팔아가지고 뭐 얼마가 있는데 뭐 해야 되냐? 라는 분들이 뭐 서울에 집 사러 오시고 다주택자들도 이제 집을 팔아라라고 이제 한 지가 꽤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다주택자분들이 집을 좀 팔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저도 이제 지방에 뭐 소형 아파트 이런 것들도 아직 가지고 있는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도 당연히 이 기조라면은 팔아야겠죠. 그럼 그걸 팔아가지고 뭘 할까를 생각해 보면 당연히 이제 뭐 또 하나로 합치는 게 되는 것이고 그 기조가 인구 감소 때문은 아닌데 똘똘한 한 채의 기조에 인구 감소가 한 2스푼 얹어진 느낌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부동산 시장과 굉장히 큰 영향이 있을 텐데 9월에 빅컷을 했죠. 부동산 시장 앞으로 어떤 영향이 있고 금리 인하 속도 앞으로 뭐 미국이 또 올해 한 번 정도 뭐 내년에 몇 번 정도 더 한다고 하는데 집값 어떻게 변화될까요? 뭐 우선은 이제 금리의 영향이라는 거는 앞으로 당장 한 뭐 올해 말까지는 뭐 이 금리 인하 때문에 실질적인 뭔가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실제 그 연초부터 집을 살려고 알아보신 분들은 다들 이제 같은 느낌을 받으셨을 텐데 기준금리가 3.5인데 왜 대출을 3.4에 빌려주지?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가보다도 왜 이렇게 싸게 빌려주지? 그러니까 주택 쪽은 확실하게 금리가 많이 낮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정부가 이렇게 일부러 했다 뭐 이런 얘기 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다. 금리 인하가 선반영된 거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사실상 금리 인하의 그런 효과는 연초부터 뭐 한 여름까지 이미 다 적용이 됐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도 늘고 가격도 막 확 올라가니까 정부가 뭐 은행을 좀 시켜서도 뭐 여러 가지 뭐 회의를 통해서 금리 상승이 좀 필요하겠다 해서 최근 8월에만 1%가 올랐습니다. 1%. 그러니까 3% 중반에 받던 분들이 지금 4% 중반에 받아야 돼요. 그러면은 단순히 얘기하면 이자가 33% 올라간 겁니다. 내가 이자 300만 원 내려고 집을 사야지라고 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100만 원이 더 올랐는데 이거 못 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기준금리가 내려가는 거 이상으로 이제 가상금리가 붙었기 때문에 올해는 뭐 금리 인하는 약간 뭐랄까 그냥 매수 심리가 좀 좋아지는 정도, 약간 기대감 정도로 끝날 것 같고, 근데 이제 내년이 이제 저는 오히려 더 문제라고 보면 문제인데 지금 뭐 그 중립금리라고 하나요? 이제 그 어느 정도 물가 상승률과 경제 성장률을 고려한 적절한 금리의 기준을 미국은 뭐 3에서 3.5% 보고 우리는 2에서 2.5%를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나라 기준으로만 봤을 때 현재 지금 3.5%고 올해 내리면 뭐 한두 번 내린다 만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많이 내려서 3%라고 칩시다. 그러면 그건 가상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상쇄가 된다고 치면 내년에는 못해도 뭐 0.5에서 뭐 한 1% 가까운 그 금리가 더 내려갈 여지가 있는 거죠. 단순히 지금 추세로 봤을 때. 그러면은 내년은 확실하게 금리 인하가 좀 그 심리도 그렇고 시장에서 뭐 빌릴 때 실질적인 어떤 체감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내년은 확실히 좀 금리 인하가 이제 매수를 좀 해야 되겠구나라는 그 유도가 좀 될 것 같고 지금의 대출 규제도 연초 되면 어찌됐든 풀리는 규제들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뭐 어쨌든 시장에 좀 돈이 더 많이 들어오는 거니까 부동산 쪽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이거는 가격 상승 요인이구나라고 판단할 여지가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좀 정리한 질문으로 수도권 기준 지금 무주택자, 1주택자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참 저도 이런 얘기 들으면은 좀 막막하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돈이 많은 무주택자와 돈이 많은 1주택자분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돈이 없는 분들이 있으실 거고. 나눠서 얘기해 볼까요? 네, 그러니까 돈이 많아요. 나는 돈이 충분히 있고 뭐 이렇게 뭐랄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여력과 소득이 있어요. 근데 왠지 집값이 좀 내려갈 것 같았던 거죠. 그래가지고 그냥 조금 지켜봤던 분들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지금 이제 상승과 하락의 어떤 퍼센트랄까 이런 게 있다면 저는 좀 상승 우세로 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런 분들은 어찌됐든 간에 그래도 어떤 지역마다 나름 똘똘한 한 채라는 거에 매수가 가능하신 분들이라고 판단합니다. 이게 뭐 그 절대 투자 금액을 떠나서 뭐 내가 3억이 있어도 어떤 지역에서는 뭐 대장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은 저는 뭐 그래도 좀 매수하는 거를 고려해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대출 규제가 이렇게 확 강력하게 온 거는 저는 오히려 이게 기회일 수 있다고 보는 게 내가 집을 살까 말까 고민하셨던 분들이 최근에 5월, 6월, 7월에 현장을 가보셨었으면은 이거 사도 되나 싶은 정도로 막 가격이 막 올라가고 매도자들이 그 앉은 자리에서 뭐 나 거래 안 한다고 막 이러면서 이제 계약금 뭐 난 포기한다 이런 사람들도 나타나는 정도로 매도자가 되게 우위였던 시장이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러다 보니까 막 너무 소위 말하는 이제 쫄려서 사는 이거 안 사면 안 되겠는데 하면서 막 사는 분들이 많았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막 탁탁탁탁 막 신고가가 찍히는 것들이 있었는데. 맞아요. 제 지인도 잠실에 아파트를 사는데 계약을 하고 잔금 치르는 그 사이에 1, 2억이 올랐대요. 그 집주인이 파는 입장이잖아요. 좀 아쉬울 거잖아요. 제가 어쨌든 덕담은 하니까 부자 돼서 부자 되셨네. 혼자만 부자 돼? 이런 거. 이런 코멘트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제 빠졌으면 반대로 또 또 그분이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건 뭐 선택인데 그런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앞으로 뭐 짧으면 한두 달, 길면 뭐 세네 달 이상은 저는 그래도 사람들이 좀 이제 침착하게 돼서 어떻게 이걸 따져봐야겠다라는 좀 그런 분위기로 갈 것 같아서 약간 시간을 좀 벌었다. 그러니까 돈이 있는데 집을 사려고 고민하셨던 분들은. 근데 이제 반대로 내가 돈은 좀 별로 없어요. 상대적으로. 이거는 상대적인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나는 예를 들어 3억이 있는데 뭐 서울 아파트 살려고 하면 돈이 없는 것이고 나는 뭐 3억 있는데 뭐 지방의 광역시 살려면 돈이 그래도 괜찮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내가 살고 싶은 동네에
집 사긴 좀 어려운 분들은 이런 분들은 저는 조금 좀 기다려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네, 왜냐면은 앞으로 정부든 뭐 지금 뭐 정책적으로 조금 더 강한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막연한 좀 그런 뭐랄까요 좀 불안감이나 아니면 그런 걱정 우려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이제 안 할 것 같기도 한데 잘 모르겠는 것 중에 하나가 가장 쉬운 게 사실 규제 지역을 지정하는 거거든요. 조정 대상 지역이라든지 뭐 투기 과열지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지정하는 것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대출을 규제할 수가 없다면 못 사게 하는 걸로 규제를 하거나 대출의 한도 자체를 낮춰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쓰게 될 수도 있으니까 저는 돈이 없는데 막 무리해서 지금 뭘 어떻게 해봐야지라는 분들은 조금 기다리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좀 구분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돈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뭔가 큰 대책이 나올 수 있으니까 기다리라고 멘트 해주셨는데 네. 돈이 있는 분들도 그럼 기다렸다가 그런 기회에 딱 사면 더 좋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제가 지금 말하는 건 뭐냐면 돈이 없는 분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집을 살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신용대출도 막 끌어다가 거기다 이제 대출을 어떻게든 받아가지고 약간 무리를 막 하기 시작하거든요. 어떻게 막 무리를 해가지고 막 사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어찌됐든 간에 뭐 약간의 충격이나 횡보가 막 오더라도 아니면 뭐 일부 지역은 뭐 금매 개념으로 뭐 조금이라도 막 떨어지면은 나 이거 왜 샀지? 뭐 이런 생각이 드실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이제 여유가 좀 있는 분들은 반대로 이제 대출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적게 받아요. 실제로 우리나라가 지금 대출 LTV를 뭐 70%씩 해줍니다. 그러니까 10억인 집을 7억까지 빌려주는데 그렇게 다 받는 분들은 많이 없어요. 실제로는 거의 한 3에서 40% 정도 받는 걸로 지금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0억짜리 집을 사도 현금을 한 6, 7억을 투자해서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출을 많이 안 받는 분들은 조금 떨어져도 괜찮다. 왜냐면 지금같이 약간의 충격이나 뭐 이런 거 있을 때 그래도 약간이라도 알에 가까운, 그러니까 로얄동, 로얄층에 가까운 물건들이 조금 나옵니다. 보통은 이렇게 막 매도자가 절대 우위인 시장에서는 잘 안 나오거든요. 안 나오죠. 그래서 2020년, 21년 이럴 때 매도자 절대 우위 시장이라고 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앉은 자리에서 막 몇천씩 올리고 더 문제는 1층만 있어요. 어떤 단지를 가면 아파트 물건이 1층밖에 안 나와 있는 데도 있었거든요. 맞아. 지금은 그래도 약간 이렇게 좀 규제하고 이런 거 하다 보면은 조금이라도 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여유가 있는 분들은 이럴 때, 뭐 제값 다 주고 사실 게 아니라 이럴 때 약간 조금 뭐 협상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약간 구분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1주택자분들은요? 1주택자는 이제 갈아타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2주택을 늘리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뭐 일시적 2주택 뭐 이런 거 하면 이제 복잡해지긴 하는데 그냥 갈아타기가 이제 훨씬 많기 때문에 갈아타기 하실 분들 입장에서는 내 집을 팔고 가야 되는데 이제 사줄 사람들도 좀 약해진 거죠. 아무래도 수요가 이제 대출을 받아서 살려고 했던 분들이 이제 못 사게 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은 약간 조금 횡보니까 좀 지켜보고 있어야 될 것 같고 이럴 때는 그냥 뭐 저는 오히려 약간 시간을 벌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뭐 내가 사고 싶은 동네들 계속 좀 컨택하시면서 알아보고 있는 정도? 그러다 보면 또 유독 또 이상하게 갑자기 뭐 이렇게 좀 싸게 나오는 물건들도 있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 컨택하고 있는 게 맞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근데 토지거래 허가구 얘기해 주셔서 반포가 지금 이렇게 오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토지거래 허가구에 안 묶여 있잖아요. 네, 맞아요. 저는 항상 궁금한 게 네. 왜 반포는 안 묶이는 거예요? 아니, 반포 뒷산 게 반포가 너무 오르는데 반포를 안 묶는 게 좀 신기해서요. 네. 음모론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음모론 얘기하는 분들은 이제 네. 대통령이 네. 이제 반포 쪽이 맞지 않나요? 아니 근데 서초구였나? 아닙니다. 근데 그 전부터 반포는 안 묶였기 때문에 뭐 그거는 뭐 아닐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음모론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쨌든 뭐 그쪽에 정치인들도 많이 살고 뭐 이러기 때문에 뭐 안 했다라는 뭐 얘기도 있고. 그런데 이제 뭐 현실적으로 얘기하는 분들은 뭐냐면 반포는 사실 그 지난 정권 때 거의 유일하게 서울에서 재건축이 됐던 지역들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들은 대부분 다 그 규제를 못 피했어요. 막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이런 거 못 피해가지고 막 조합에서 막 싸우다가 결국에 확 뒤로 밀렸는데 반포 쪽은 그래도 그래 우리가 좀 똘똘 뭉쳐서 해봅시다 하면서 어떻게 참 운때가 잘 맞아서 재건축을 다 추진을 막 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2017년에서 21년 사이에 신축으로 아파트가 대단지로 바뀐 데들은 거의 반포 말고는 별로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권의 논리는 뭐냐? 여긴 이미 다 신축이 된 것이다.
그러니까 뭔가 개발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미 여기는 뭐 약간 끝난 곳이다라고 해서 거래 허가를 안 한 것인데 왜 그러냐?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은 집값이 올라간다고 해서 하는 정책이 아닙니다. 앞으로 여긴 대규모 개발 호재가 있기 때문에 미리 투기하지 말라고 규제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값이 올라간다고 해서 규제하는 거는 투기 과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거 이렇게 아예 다르군요. 네, 그런 거를 한 거죠. 이런 건 반포도 다 적용이 됐어요. 근데 야 여기는 앞으로 엄청 좋아질 거니까 너네 못 사게 할 거야라는 게 이제 삼성동에 뭐 현대차 사옥이랑 뭐 GTX 들어오니까 이 동네 엄청 비싸진다. 용산에 국제 업무지구 100층 넘게 지을 거니까 여기 좋아지니까 규제한다.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의도랑 목동도 다 규제하는 게 야, 너네 이제 재건축 할 건데? 너네 재건축하면 집값 엄청 비싸질 거니까 미리 좀 규제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면서 걸었던 거예요. 근데 반포는 이미 했으니까. 반포는 이미 다 했으니까 얘네를 안 해도 되지 않나? 라는 게 우선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뭐 전 합리적인데요? 내부적인 건 몰라요. 네. 네. 정치적인 건 잘 모르겠고요. 그게 이제 논리였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반포 쏠림이 이제 더 강해진 거죠. 그러게요. 똘똘한 한 채 전략에다가 뭐 모든 정책이 그렇게 갔는데 신축이죠, 대단지죠, 거기다 위치 좋죠. 근데 다른 데들은 다 꽉 막혀 있죠. 그러면 이제 아 여기가 트로피 아파트구나 해서 이제 반포로 다 몰린 게 지금의 뭐 50억, 60억으로 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앞으로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될 확률은? 그래서 지금 계속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데 아까도 제가 말했듯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어떤 그 단순히 집값이 올라간다고 하는 규제가 아니고 그렇죠. 이거는 개발이 되니까 이제 막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제가 이제 저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얘를 때려요. 그리고 얘도 때리고 다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다 막 한 대씩 맞았어요. 막 피를 흘리고 있어. 근데 얘는 안 맞았어요. 그럼 얘도 때려서 피를 흘리게 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다들 고쳐주는 게 맞나요? 고쳐주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규제라는 게 처음은 되게 쉽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뭔가 때려잡는 그런 것 때문에 막 통쾌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규제를 한다고 해가지고 해결되는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뭐 늘렸던 거, 이게 반포 쏠림 현상을 만든 거니까 반포도 규제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규제가 다 됐네. 그럼 규제 아닌 곳들을 사야겠네 하면서 또 풍선 효과가 일어나니까 전 반대로 다른 데를 풀어야 된다. 그리고 더 크게는 서울 쏠림 현상을 뭐 어떻게 지방이든 아니면은 비아파트든 어떻게든 풀어내야지 이대로 한 곳으로 다 몰려가게. 그러니까 깔때기를 해놓고 깔때기로 나오는 애들을 때리겠다라고 생각하는 걸로 가면은 더 문제가 심각해지지 않나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러면 지금 집값 상승이 아니라 하락 얘기하시는 전문가분들 계시잖아요. 어차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실명은 삐처리 될 건데 누군지는 대충 아셔야지 또 답변할 때 편할 테니까요. 대표님. 얘기 안 해주셨답니다. 얘기 안 해주셨답니다. 이런 분들 계신데 하락 주장한 전문가분들은 좀 뭘 놓치고 있다고 보세요? 그분들에 대한 뭐 디스가 아니에요. 이건 의견에 대한 반대 의견이니까. 우선은 저는 다른 분들의 영상을 전혀 보지 않고요. 네. 그런 분들의 어떤 의견에 대해서 제가 뭐 특별하게 뭐 이렇게 검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말씀드릴 게 뭐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뭐 저는 저도 이제 투자를 하는 사람이고 실제로 제 그 뭐 집값이 떨어지거나 이러면은 제가 가장 큰 타격을 받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저대로 나름대로 막 열심히 지금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라서. 근데 뭐 제 입장에서는 뭐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올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 제가 아무리 떠든다고 해서 이게 집값이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반대로 집값이 내려간다고 말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러면 서로 상쇄되는 거니까. 근데 저는 어쨌든 간에 돈을 넣어서 이제 뭘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예측을 좀 하는 건데 근데 이거랑 다르게 간다는 거는 뭘까를 생각해 보면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이게 매수자의 심리를 가지고 해석하는 분하고 매도자의 심리를 가지고 해석하는 분들이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이제 매수 심리를 가지고 생각을 한다면 앞으로 인구도 감소하고 경제도 안 좋아지고 그다음에 대출 규제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미 많이 올랐고 그러면 굳이 내가 사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라는 논리로 가는 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매도자의 심리로 생각하면은 이미 전세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 이제 앞으로 금리는 내려갈 거고 똘똘한 한 채로 계속 정책이 가고 있는데 나는 똘똘한 한 채로 합치고 있어. 거기다 난 지금 가지고 있어도 보유세가 별로 안 나와. 그리고 나는 이제 돈 열심히 모아가지고 다음 갈아타기를 할 거야. 라는 생각으로 해석하면은 또 팔 이유가 별로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견해 차이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이게 뭐 저도 옛날에는 뭐 이걸 설득도 해볼까라는 생각도 했었지만 사실 이거는 그냥 뭐랄까 그냥 다른 것 같습니다. 다른 거.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정답은 없는 판인 거잖아요. 어찌 그렇죠. 보면은. 그리고 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도 뭐 예를 들어 뭐 11월, 12월에 갑자기 엄청난 뭐 규제책이 막 나온다든지 아니면 뭐 법 개정이 갑자기 된다든지 하면은 뭐 제 의견이 또 다 소용 없어지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저는 그냥 이 양쪽의 의견 다 들어보시고 네. 견해를 잘 판단하셔가지고 네. 적용하시면 좋겠는데 하나 저는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그래도 저는 이 부동산이나 특히 주택 아파트 쪽은 매도자의 심리를 가지고 판단하는 게 그래도 좀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나마 확률상. 네, 그게 좀 저는 뭐 그나마 좀 여러분들한테 뭐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궁금한 것 중 하나가 마찬가지 이것도 삐처리 될 텐데 뭐 예를 들면 저희가 같이 친하게 종종 밥도 먹고 술도 먹고 하는 분들 사이에는 뭐 상승 얘기하시는 네. 분도 있고 상승에서는 예를 들면 뭐 불란님 같은 분이 있고 하라 얘기하시는 분은 뭐 몇 분 계신데 이렇게 우리 사석에서 만났을 때 이런 부동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서로 의견을 막 듣고 하잖아요. 그리고 가끔씩 이제 불란님도 다른 채널 나가면 뭐 토론할 때도 있고 이야기할 때도 있잖아요. 토론까지는 아닙니다. 토론 아니더라도 본인 이야기를 얘기하시고 또 본인 채널에 그분들 초대해서 이야기하고 근데 제가 이제 지난 몇 년, 2년 동안 가깝게 친해지면서 느낀 거는 그리고 의견은 하나도 바뀌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각자 의견은 늘 그대로야.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이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사안이 있으면 어떤 뭐 이야기 했을 때 상대방이 뭐 어떤 게 있으면 그게 맞으면 탁탁탁 접목해서 내 의견을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근데 특히 부동산 시장은 진짜 안 바꾸시더라고요. 그럼요. 이게 너무 궁금해요. 이거는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요. 이거는 왜냐면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다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락을 할 거라는 거에 대한 견해가 확실하기 때문에 내가 말을 뱉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뱉지 않는 사람들은 그 견해가 아닐 수도 있겠는데 라는 사람들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게 내 주장이고 그게 나의 생각인데 이게 뭐 나름 모르겠어요. 만나시는 분들이 다들 그래도 한 일가를 이룬 분들인데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신데 그런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태권도를 잘하는 분하고 뭐 예를 들어 권투를 잘하는 분이 있어. 근데 둘 중에 뭐가 더 좋은 무술입니까? 뭐 아니면 격투기입니까? 얘기하면은 태권도 하는 분이 얘기 듣다가 그래 권투가 낫겠다라고 할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근데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신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또 안 되는 것 같아요. 신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런 거죠. 막 올라갈 확률이 99.9%고 내려갈 확률이 0.01%입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냥 이렇게 상승세가 더 강할 것 같다 정도인 거지. 반대로 하락한다는 분들도 절대로 하락하니까 나는 뭐 모든 재산 다 팔니다 이런 분들도 아니에요. 하락의 추세가 더 강할 거기 때문에 사는 사람이 조심하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다른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서로 뭐 합의를 한다거나 이렇게 위아더 월드를 하려고 할 필요는 없다. 굳이 제가 봤을 때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욕심을 버리세요. 아니, 저는 정말 뭔가 바뀌는 분도 있을까 생각했는데 늘 그대로이신 거고 그리고 심지어 시장이 바뀌어도 그 의견이 예를 들면 뭐 상승할 때 상승하다가 이제 하락으로 바뀌고 난 다음에도 잠깐 몇 개월 정도는 애매할 때 있잖아요. 맞아요. 예를 들면 지금도 하락에서 상승 바뀌고 뭐 그렇게 오랜 시월이 지난 건 아니다 보니까 그때까지는 완전히 이제 모두가 하락이다, 모두가 상승이다 얘기하기 전까지는 다 또 인정을 좀 안 하더라고요. 맞죠. 근데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뭐 무당이나 예언가가 아니기 때문에 거꾸로 생각해보면 저도 마찬가지인데 저도 이제 뭐 제가 믿음이 있으니까 뭘 샀겠죠? 대출도 받고 막 했겠죠? 뭐 아직 안 사신 분들은 뭐 걱정 정도지만 뭐 이미 집을 사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당장 나한테 경제적인 타격이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게 미리 있었다면은 뭐 먼저 뭐 팔든지 뭘 했겠죠. 그러니까 나름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예언가라면 당연히 뭐 몇 월 며칠부터 다 팔아야지라고 했겠지만 그런 거 아닌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뭐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다 그냥 인간이고 나의 어떤 예측 가능한 데이터를 가지고 견해를 밝힌 거니까 틀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저는 그게 어떤 분들은 왜 틀렸어? 뭐 틀리면 말하지 마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면은 거꾸로 이거 뭐 아무 얘기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얘기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100%입니다라는 얘기를 안 합니다. 저도 이게 무조건 올라가면 아니에요. 물론 이제 썸네일이나 이런 것들은 유튜브기 때문에 뭐 이렇게 됩니다라고 하는 거지 실제 내용을 들어보시면은 그럴 경향이 보인다.
아마 하락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그런 경향이 보인다. 네. 라고 얘기하는 걸 겁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서울 같은 경우 공급 부족해서 집값 더 오른다고 얘기하시는 네. 분들도 많던데, 특히 인허가 뭐 물량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다 내려가고 있던데, 실제로 공급이 부족한가요? 몇 년도까지? 네, 이 공급이 부족하다는 얘기하시는 분이 있고 공급이 절대 부족하지 않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것도 똑같아요. 견해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뭐냐면 제가 봤을 때 제가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절대적인 공급 수치는 적긴 적습니다. 적긴 적어요. 근데 이게 상대적으로 심각할 정도로 적냐라는 게 이제 한쪽 파가 있고, 그 정도는 아니다. 적긴 적지만 그 정도로 적은 건 아니다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객관적인 수치로만 봤을 때는 적은 건 맞고, 그리고 이제 2023년, 2년 요때 인허가가 이제 많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24년도 없기 때문에 아마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들 중에 하나는 2024년, 25년은 모르겠지만 26, 7, 8년은 확실하게 적을 것이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건 뭐 데이터가 지금 이미 나와 있는 거라서 이거는 뭐 이견의 여지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24년, 5년은 뭐 생각보다 적지 않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좀 하나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집이라는 게 예를 들어 경기도에 뭐 만채가 생깁니다. 근데 이 경기도가 엄청 넓어요. 뭐 포천이나 뭐 연천도 있고 뭐 양평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뭐 양평에 만세대, 뭐 굳이 양평에 만세대가 생긴다면은 이 화성에 사는 분들, 뭐 좀 시흥에 사는 분들이 거기서 출퇴근을 하지는 못하잖아요. 못하죠. 힘들죠. 그렇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수량도 필요하지만 좀 분포도 좀 잘 돼야 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보면은 앞으로 한 2년 사이에 이제 서울 쪽은 뭐 강동하고 동대문 조금 있고요. 나머지 지역들은 뭐 거의 없는 수준. 아주 적은 수준. 그리고 이제 뭐 경기도도 이제 남부 쪽, 평택, 오산 뭐 이런 데들은 조금 있는데, 인천도 뭐 서구 쪽 조금 빼고는 좀 쏠려 있긴 합니다만 웬만한 지역들은 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많은 지역들은 뭐 일시적으로 전세가 약간 뭐 충격을 받는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나머지 지역들은 뭐 전체적으로는 그런 정도는 아니고, 그리고 물량 자체도 절대값 자체가 막 엄청 많아가지고 뭐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공급 부족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우선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특히 시세 차이 기대할 수 있는 아파트 청약품 굉장히 뜨거웠죠. 청약홈의 대기 시간도 뭐 40시간 그랬다는 얘기도 봤었는데, 이런 현상은 앞으로도 이제 계속되는 건가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게, 어찌됐든 간에 지금 청약을 노린다는 분들은 무주택이실 확률이 뭐 가장 높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젊은 분들도 많습니다. 요즘 이제 그 추첨제가 많아져서, 그러면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모으는 돈의 속도도 있지만 집값이 올라가는 것도 보면은 좀 막막한 것도 있죠. 맞아요. 거기다가 집을 산다는 거는 사실 아주 우리가 진짜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구축이 좋아서 사는 분들은 거의 없다고 저는 봐요. 그냥 나는 그냥 엘리베이터 없는 5층이 좋은데라는 분은 거의 없지 않을까. 내 돈이 이제 약간 부족한 거죠. 모두가 사실 새 아파트에 살고 싶은 거잖아요. 새 집에 살고 싶고. 그렇지만 돈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연식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규모를 포기하면서 이제 타협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모으는 돈이 아직 많지 않고 거기다가 이제 추첨제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공평하게 확률 싸움을 한다면, 근데 신축을 얻을 수 있는 기회, 거기에다가 일부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로 시세 차이까지 몇 억이 나오고, 거기다가 간간히 무순위로, 우리 촬영하는 날도 지금 무순위 하나 나오거든요. 이것도 8억짜리예요. 시세 차익이 8억입니다. 그런 걸 고려하면은 이거는 그냥 아무나 넣어도 그냥 당첨만 되면 시세 한 5억, 8억 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데 과연 이걸 안 할 것인가 라고 생각하면 다들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청약에 대한 어떤 붐 이런 거는 계속 될 텐데, 문제는 누군간 되지만 그게 내가 될 확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만 바라보고 계시면은 안 된다라고 저는 항상 말합니다. 근데 또 이게 안타깝게도 최근에 이제 건너서 아는 분이 또 이제 강남 쪽에 로또 청약에 된 분이 있는 거예요. 뭐 같이 뭐 밥도 먹고 했던 분인데 시세 차익이 한 10몇 억 돼요. 근데 그분은 그냥 무주택으로 그냥 쭉 그냥 열심히 사셨던 분인 거죠. 당첨이 된 거예요. 뭐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근데 이제 뭐 당연히 경쟁률은 어마어마했었죠. 어마어마했지만. 설마 돈이 없는 거예요? 아니, 돈도 있죠. 그럼 뭐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너무 잘 된 거죠. 너무 잘 된 거죠. 근데 나머지 그 신청하셨던 분들은 다 떨어진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똑같은 조건이었던 거죠, 사실. 그러니까 누구는 엄청난 돈을 벌고,
대다수는 아예 다 실패를 맛보는 이 구조가 이제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이게 근데 옳은 구조인가요? 사실은 노력과는 좀 약간 무관한 부분이 있잖아요. 아니죠. 저는 이거는 뭐 항상 말하지만 청약 제도는 정말 잘못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거는 예전에 70년대, 60년대 때 이제 집이 너무 부족하고 빨리 아파트 많이 지어야 되니까 그러려고 이제 만든 제도인데 지금은 뭐 집이 막 뭐 예전처럼 막 수십만 채가 부족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 뭐 무주택이시기 때문에 뭐 시세 차익을 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집 없이 지금 산 게 몇 년인데 라는 얘기도 하시지만 집을 사는 게 뭐 못 사게 한 건 아니니까 아까 말한 대로 다들 타협하면서 집 사서 이제 사시는 분들도 많은데 나는 그냥 일부러 안 사신 것도 있잖아요. 어찌 보면 뭐 예를 들어 반포에 막 20억, 30억짜리를 청약을 넣는 분이 돈이 없어서 집을 안 산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근데 누군가는 또 엄청난 혜택을 보고 누구는 또 못 보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안 좋게 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 제도는 유지가 될 것이고 아마 많은 분들은 또 이제 약간 희망 고문을 당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방 쪽 한번 여쭤보면 한 줄 평식으로 가볍게요. 5대 강력시 부산, 울산, 대구, 광주, 네. 대전, 세종 좀 어떤가요? 부산부터. 자, 합쳐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합쳐서. 아까도 말했듯이 저는 부산과 뭐 대구 정도는 분명히 트로피 아파트가 좀 많다고 보거든요. 트로피 아파트라고 할 만한 것들. 거기도 절대 경제 규모가 작지 않고 지금은 조금 위축이 돼서 그런 거지 사실 그 지역들은 어찌됐든 뭐 저는 아직 저력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여기 살아? 야 너 진짜 대단한데? 라고 뭔가 그렇게 좀 인정받을 수 있는 곳들은 지금도 실제로 좀 회복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미분양이 많다는 뭐 대구도 지금 회복세가 있는 데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 데들은 저는 그래도 좀 나아질 거라고 보는데 대세적으로 다 올라갈 거냐에 대해서는 현재 버전에서는 그거는 조금 아직은 좀 뭐 먼 얘기가 아닌가라는 느낌을 좀 받기는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지역들도 뭐 마찬가지긴 한데 아까 말한 대로 뭐 아예 트로피 아파트가 좀 애매한 지역들도 좀 있긴 있거든요. 그런 데들은 아직 좀 재건축을 뭐 추진하고 이런 데들은 약간 좀 쳐주는 데도 있지만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르겠지만 뭐 예를 들어 내가 서울에 사는데 내 돈을 가지고 뭐 전략적으로 나는 지방에 투자하겠다 뭐 이런 분들이 가기에는 지금의 어떤 구조가 뭐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얘기하지만 이 서울 쏠림 현상이 이거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걸 빨리 풀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야지 지방에도 2천만 명이 사시거든요. 2,500만 명이 사십니다. 근데 그분들은 지금 경제적으로 되게 타격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가고 있으면 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어요. 지방에서도 핵심 입지의 트로피적인 것들은 좋게 보시는데 그러면 예전에는 사실 지방에 갭 투자하신 분도 많았잖아요. 많았죠. 그러면 지금 만약에 내년부터 저 집값이 전반적으로 좀 좋게 이제 흐른다고 해도 오른다고 해도 갭 투자는 이제는 좀 쉽진 않은 건가요? 저도 갭 투자 진짜 많이 해봤고 그리고 네. 이제 지방의 소형 아파트도 여전히 막 10년째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있는 사람에서 이제 심리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갭 투자라는 거는 결국에 나는 절대 거기서 거주는 안 할 확률이 높습니다. 거주할 일은 아마 없을 거예요. 나는 서울에서 직장도 있고 서울에서 거주하는데 뭐 예를 들어 뭐 충북에 집을 샀다. 라는 거는 거기서 실거주할 확률은 아마 없을 확률이 높겠죠. 그러면 철저하게 이거는 집을 사서 보유하다가 다른 사람한테 팔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파는 존재는 실거주자 아니면은 또 다른 다주택 투자자인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두 번째 다주택 투자자는 지금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는 지금 똘똘한 한 채랑 완전 결이 다르니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말한 실거주 소유자 이 사람들이 내 집을 사주는 거죠. 그러기에는 또 똘똘한 한 채 전략이 적용이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또 돈 많은 갭 투자가 있고 돈이 없는 갭 투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분들은 그 지역에 정말 그 똘똘한 트로피 아파트를 사버리는 거죠. 실제로 지금 말해도 되나? 뭐 울산 이런 데들은 또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기는 공급도 없고 막 그래가지고 막 지금 막 가는 게 있거든요. 그 도시에 사는 분들은 사고 싶어하는, 실거주하고 싶어하는 아파트를 갭으로 사실 수 있는 능력자라면 뭐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갭 투자를 꿈꾸는 분들이 이제 적은 돈을 가지고 지방에서 전세와 매매 차이가 적으니까 그걸 사서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오르면 팔아야지 뭐 이런 전략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지금 확률이 뭐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요즘에는 옛날만큼 그런 분위기는 아니군요. 이게 다시 돌아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려면 전제 조건이 너무 많은 거죠. 뭐 지금 법 개정도 해야 되고 뭐
지금 뭐 규제책들도 막 풀려야 되고 네. 금리도 더 내려가야 되고 하는데 그게 될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일기 신도시 재건축의 본격화가 시작되면 집값은 어떻게 영향을 받고 혹은 재개발 산업에 관한 변수가 집값에 어떤 영향을 좀 끼칠까요? 네, 우선은 지금 일기 신도시가 요즘에 좀 뭐 나름 날리면 날립니다. 네, 이슈죠. 그래서 좀 선도지구 지정한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아마 오늘 내일이 아마 그 선도지구 신청 마감일일 텐데 네. 그만큼 지금 그 재건축 기대감 정확하게는 우리 아파트가 새 거가 되면 거기다가 용적률도 많이 높여주니까 여기서 이제 추가금 없이 새 아파트 돼서 신축으로 살면서 돈도 벌 수 있다. 근데 순서를 정하겠다. 네. 첫 번째, 두 번째, 뭐 30번째를 정하겠다고 하니 정부가 정하겠다고 하니까 지금 이제 날린 거죠. 그래서 선도지구가 될 것 같은 추정 단지들은 가격이 막 팍팍팍 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거는 뭐 저희가 뭐 그 동네 분들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좀 뭐랄까 그 맨날 투자하는 분들이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가격과 가치. 근데 이 가치라는 거는 재건축이 된 뒤에야 가치가 상승하는 거죠. 정확하게는 가치는 재건축 되기 전에는 기대감일 뿐인 거잖아요. 근데 가격은 기대감을 먹고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 말은 지금 선도지구에 지정되냐 안 되냐가 되게 중요한 것이고 선도지구는 아마 될 겁니다. 아마 거기는 어떻게든 정부가 막 추진을 하려고 할 거예요. 이건 어쨌든 성과니까. 근데 2차, 3차, 4차, 뭐 5차 이런 곳들이 과연 언제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많은 거죠. 그래서 최근에 제가 뭐 분당 관련해서도 이제 데이터를 좀 보니까 10년에 걸쳐서 한다고 돼 있거든요. 2035년까지 10만 호를 재건축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보통 아파트 단지 하나를 재건축하는 게 한 10년 넘게 걸리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 도시를 바꾸는 거예요. 도시도 안에 공원도 넣고 뭐 이제 역세권도 개발하고 하면서 말 그대로 대개조 프로젝트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10년 안에 될까? 라고 생각하면은 뭐 안타깝지만 저는 안 되는 거에 조금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면 20년, 뭐 25년까지 늘어질 수도 있는데 그러면 아까 말한 지금 가치가 빨리 상승할 거라는 기대감이 또 줄어들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이럴 때는 그냥 그 동네가 원래 들어가서 살 마음이 있었고 그냥 원래 거기서 살아야 되는 분들은 뭐 사셔도 괜찮은데 약간 그 기대감을 등에 업고 약간 투자 목적으로 뭐 단기 투자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요즘 좀 많더라고요. 재건축 되지 않을까요? 뭐 저 이거 사면 괜찮지 않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선도지구 지정 안 되면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예전에는 재개발, 재건축, 가건이 사기만 하면 돈 번다고 했는데 요즘에는 좀 돈 벌기 힘들다고 내가 들었는데 실제로 그런지랑 왜 그런 거죠? 네, 우선은 뭐 공사비가 많이 올라간 것이 네. 이제 사업성을 떨어뜨린 것인데 사업성이 뭐냐면 결국에 내가 들어가는 돈 대비 나중에 집값이 많이 올라가가지고 내가 한 1억 투자했는데 집값이 10억 올랐네? 그럼 해야지 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 뭐 이런 것들이 조합원의 그 분쟁과 서로 막 갈등을 뭉개고 갈 수 있게 하는 그 여건이 되는 거거든요. 아니 이렇게 좀 투닥투닥 하지 맙시다. 어차피 우리 돈 많이 벌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지읍시다라는 게 되는데 지금은 그런 사업성 자체가 안 나오는 거죠. 예전에는 1억 투자할 게 지금 막 4억, 5억을 투자해야 되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 해서 뭐 하냐라는 게 생기면서 진행조차 안 되는 게 많다. 그래서 저도 최근에 이제 건물을 이제 사옥을 막 짓고 이게 이제 마감을 해서 이제 준공을 이제 얼마 전에 했는데 공사비가 거의 한 2년 사이에 한 15%에서 20% 올랐어요. 그러니까 다 그렇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대단지 아파트들을 다들 좋아하시는데 대단지 아파트라는 거는 당연히 공사 면적이 넓고 당연히 뭐 건물도 건축해야 되는 면적이 넓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공사 기간이 늘어나는데 최근에 관련해서 중대재해처벌 특별법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안전 관련된 사항들 뭐 건물이 붕괴되고 이런 일들이 많다 보니까 그게 되게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공사 기간이 지금 되게 많이 늘어났어요. 실제로 뭘 해보면은 다 지금 뭐 이렇게 탁탁 걸립니다. 뭐 검토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공기가 늘어나고 공사 기간은 무조건 금융 비용의 증가로 일어나는 거죠. 이제 전액 다 현금으로 짓는 데는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은행에서 빌려야 되는데 은행 뭐 PF나 이런 데들 보면 여전히 금리가 높고 하니까 사업성이 가뜩이나 안 좋아졌는데 추가로 더 안 좋아지니까 이제는 진행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가치가 상승되는 거는 재건축이 됐을 때인데 재건축 자체가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사람들이 이제 기대감이 확 식으면서 과거에는 그 기대감이 현실화 될 것 같으니까 확 올랐다가 지금은 좀 안 될 것 같은데 하면서 이제 확실하게 신축으로 가자 라고 하면서 신축들이 좀 이제 좀 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인 거죠. 건물은 이제 완공이 된 건가요? 네네. 이제 입주를 하셨나요? 네, 했습니다. 그래서 스튜디오 이제 바꿨죠. 드디어 건물주
네네네. 뭐 공동 투자긴 하지만. 자,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상업용 부동산 시장도 더 많이 아실 텐데 오피스텔 지상 꼬마빌딩 요즘 분위기 어떻나요? 오피스텔은 뭐 여전히 뭐 아주 좋다고 보기는 어렵고, 뭐 전세는 많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가 좀 보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그 똘똘한 한 채에서 좀 비껴나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아직은 있고요. 근데 이제 상업용 부동산 쪽은 확실히 관심도가 많이 늘으셨어요. 확실히 많이 늘었고, 작년 뭐 재작년만 하더라도 사 보고 싶긴 한데 뭐 지금 굳이 사야 될까요? 라는 그런 분위기에서 최근은 그래도 진짜 사야 되겠는데요? 하면서 이제 막 많이 이렇게 알아보십니다. 근데 그 이유가 마찬가지인 게 금리 인하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은 뭐 건물을 사는 분들보다는 이제 내 집 마련을 더 꿈꾸는 분들도 많을 텐데 이게 좀 차이가 큽니다. 뭐냐면 주거용을 집을 살 때 주담대를 받을 때 이자가 많이 낮았거든요. 3% 뭐 4% 이랬는데 이게 똑같은 어차피 부동산 대출인데 상가나 건물을 받을 때는 이자가 훨씬 높았습니다. 4에서 5%, 뭐 5.5 뭐 이러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준금리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붙여서 그런 건데 이게 이제 내려간다는 거죠. 전반적으로 이제 내려갈 거라는 거. 거기다가 이제 수요도 막 늘어나고 한다는 거에 어떤 기대감. 그리고 그동안 좀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좀 시세도 좀 눌려 있었고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좀 섞여가지고 지금은 사야 되나요? 하면서 오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좀 두 갈래로 좀 갈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뭐 서울 전체적인 얘기냐? 그건 아닌 것 같고 아무래도 좀 강남 쪽 위주로 여기도 또 뾰족한 똘똘한 한 채 쪽으로 가는 것 같고 거기다가 또 더 큰 거는 근린생활시설 뭐 상가나 장사하는 데라기보다는 좀 사무실 뭔가 이런 뭐 사옥 뭐 이런 거 하는 쪽으로 좀 관심을 좀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요즘 뭐 자영업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이렇게 장사하는 건물을 산다기보다는 뭐 이게 아예 회사한테 빌려주자 이런 쪽으로 좀 관심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자, 서울 같은 경우 뭐 25개 구가 있죠. 25개 구의 사실은 어느 동네가 좋은지는 뭐 각자 주관은 다 다르겠지만 가격을 보면 어디가 더 좋은 입지인지는 이런 순서는 좀 대략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네네. 뭐 강남 상구, 뭐 마용성 이런 식으로 2주위 순위는 뭐 크게 바뀌진 않겠지만 한 10년쯤 지났을 때 지금 순위보다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입지는 좀 어디가 있을까요? 우선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로 비교하면은 사실 좀 많이 좀 퇴색되는 것 같고 동 정도로 이렇게 묶어야 될 것 같아요. 요즘은 동으로 보는 시대인가요? 왜냐면은 이제 요즘에 이제 2순위가 어딥니까 하면은 보통 이제 강남을 1순위로 얘기하면은 강남 서초. 근데 2순위에 막 용산도 막 들어오고 뭐 여러 곳이 막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뭐 제가 용산을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용산을 굳이 딱 비교한다면 용산도 되게 다릅니다. 구 안에. 인구가 한 20만 정도 있는데 뭐 정말 비싼 아파트가 있는 지역이 있고 뭐 정말 빌라가 많고 막 뭐랄까 막 정말 산동네처럼 막 돼 있는 데들도 막 섞여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거를 무작정 이렇게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뭐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뭐 용산이 앞으로 그래도 계획상으로는 되게 좋아질 곳이고 이제 공원도 생기고 국제업무지구도 생기기 때문에 10년까지는 모르겠지만 한 20년 뒤 정도라면은 용산이 지금의 어떤 입지보다는 그래도 훨씬 더 인정받는 곳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강남을 뭐 뛰어넘을 수 있냐? 저는 뭐 그렇게는 보기는 어렵고 약간 취향 차이 정도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뭔가 좀 그 도심지에 그리고 뭔가 좀 이렇게 고소득이신데 뭐 학군보다는 뭔가 이렇게 초고층 밀집 지역에 뭐 좀 핵심지에서 사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은 뭐 용산 선호도가 조금 더 높아질 것 같고 뭐 동부 이촌동 한남동 이런데 그게 아니고 나는 뭐 그래도 아이도 키우고 뭔가 좀 이렇게 대단지에서 좀 이렇게 복작복작 그냥 살고 싶다 조용하게 뭐 이런 거를 원하시는 분들은 강남으로 좀 가는 그 정도 사실 그것도 엄청나게 좀 상승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용산구에서는 가장 좋은 입지의 동은 한남동, 동부 이촌동인가요? 그렇죠. 뭐 서부도 뭐 약간 뭐 이제 그 국제업무지구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쪽은 뭐 있죠. 아무래도 이제 강변 쪽으로 이제 많이 개발될 거고 한남 뉴타운도 이제 뭐 재개발이 다 될 거기 때문에 10년 얘기하시면은 아마 지금보다는 훨씬 좋아질 것 같고. 강남구는 압구 정도의 강남구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서초구에서는 반포동이 될 거고. 반포, 방배 뭐 이런데. 송파구의 최고의 동은 잠실동이고. 잠실동.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구로 비교하시면 사실 참 어려운 게 구 안에서도 집값이 거의 두세 배가 차이 나는 곳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으로 좀 동이라기보다는 한 동 두세 개? 그러니까 주민센터
주민센터 한 두세 개 정도씩 이렇게 묶어지는 정도가 사실은 어떤 그 지역의 입지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불란님 말씀을 지금 들으면서 이제 요약하는 질문을 한번 드려보면, 만약에 이제 부동산 투자를 잘 모르시는 분이라면 내가 이제 수도권에 살고 있어요. 거기서 내가 엄청 무리되지 않는 선에서는 본인은 이제 최고의 구에서 최고의 동을 사는 거죠. 네. 그게 이제 뭐 처음부터 강남이나 용산 아니고 밑에부터 시작을 할 텐데, 본인이 더 벌면 또 더 위에 동으로 갈아타고, 또 더 벌어서 대출이 더 가능하면 더 위로 갈아타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그냥 적당히 들어가는 데가 아닌 본인이 어좀 대출을 하면서 최고로 갈 수 있는 입지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게 갈아타는 게 만약에 부동산 투자를 전문적으로 공부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면 그냥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 투자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그게 거의 유일한 방법이고요. 그게 유일한 방법이고, 그거를 비켜나가서 이제 부동산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지방이나 아니면 어떤 특정 시기와 상황과 어떤 세금과 이런 것들이 딱 맞아 떨어졌을 어떤 특정 시기에 다주택을 했었을 때, 그게 이제 성공하면은 돈을 벌거든요. 근데 그거가 지금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현실적으로는 그냥 내 능력에 맞춰가지고 최대한 좀 괜찮은 물건을 사서 그거를 이제 잘 골라서 가지고 있다가 난 또 열심히 돈을 모아가지고 이게 상승한 부분이 있으면 같이 합쳐서 또 대출을 받아서 이동하는, 이런 식으로 가는 게 거의 부동산, 특히 우리나라에서 주택을 가지고 좀 자산을 만들었다는 분들의 거의 공통적인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면 아예 확실히 대출 다 받아가지고 엄청 끌어당겨가지고 제일 좋은 걸 사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했듯이 집값 상승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집값 상승률이라는 게 이제 좋은 동네는 6, 7% 정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약간 그러면은 조금 싼 동네 아니면 약간 경기도로 굳이 나간다고 쳤을 때 0에서 1%냐?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한 3에서 4%? 그러니까 올라가긴 또 같이 올라가요. 집값이라는 게 절대 특정 지역만 지금처럼 막 올라가는 게 정상인 상황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사가지고 올라가는 그 상승폭을 나도 같이 취하고 또 열심히 돈 모아서 또 갈아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아까 말했는데 70% 대출을 받고 신용대출 받아가지고 만약에 집값의 90%를 대출받았다고 칩시다.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나는 매년 이자로 4%가 나간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4.4% 정도라고 굳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내 집값의 90%가 대출인데 여기서 4%씩 매년 나는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자를 내야 되니까. 그럼 집값이 3% 후반이 올라도 사실 은행한테 다 갖다 주는 거잖아요. 대출이 90%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출을 많이 받아가지고 집을 사기에는 그 연평균 상승률과 비교했을 때 지금 실익이 많이 없는 구간이 많죠. 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진 돈의 한 2배 정도, 한 50% 정도 수준. 네, 어떤 대출이나 전세를 끼고 산다 정도로 약간은 좀 보수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럼 많은 시청자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제 부동산 투자 경력 14년 되시고 구독자 137만 명의 불란TV를 운영하는 불란님은 건물주가 되셨고 다주택자죠, 여전히. 앞으로는 이제 어떻게 이제 조금씩 정리해 가면서 불란님도 똘똘한 매체로 이제 압축해 나갈 계획이신 건지, 아니면 나는 더 큰 다주택자가 되겠다. 그럴 수도 있고. 네네네. 이 부동산 투자라는 거는 저는 항상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부루마블이다. 이건 부루마블입니다. 그래서 부루마블은 이제 한 땅에다가 이제 주택, 빌딩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짓잖아요. 그래가지고 합쳐가지고 호텔로 바꾸고, 아니면 이런 거를 팔아가지고 서울에 하나로 옮기고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큰 틀에서는 하나로 이렇게 합쳐가는 거거든요. 제가 다주택을 한 이유는 다주택자가 너무 재밌어서 한 게 아니고요. 그때는 그게 그래도 제일 뭔가 확률이 높은 선택이라고 생각해서 했던 거고, 제가 유튜브 한 지가 지금 벌써 10년 차인데 10년 전에 다주택을 하라고 많이 얘기했습니다. 왜냐면 그때는 다주택을 하는 게 가능했고 그게 또 유리했고 괜찮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주택을 하는 게 불리하고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서울에 번듯한 거 사기도 힘든 상황에서 지방의 다주택자 이런 거 하는 거는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저도 당연히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줄여가지고 건물 이렇게 투자한 것도 이렇게 합쳐가는 거죠. 합쳐가는 과정이고, 제가 항상 말하지만 전 대출이 되게 많습니다. 대출이 되게 많기 때문에 저는 투자를 더 하기보다 대출도 이제 좀 갚아야 되고. 대출도 갚고 이런 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걸 기반으로 또 옮겨가고 이런 것들 하면서 저는 이제 다주택이라기보다는 이제 하나로 이제 똘똘이 합쳐가는 그런 과정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제가 불련이가 친하게 지낸 지는 한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참 옆에서 보면서 그래도 참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일단은 사실 저보다 윗세대 유튜버잖아요, 제 댓글. 그렇죠. 제가 2018년 10월 29일 시작했고, 불련님이 10년 됐으면 15년, 16년 했습니다. 아마 2014, 15쯤에 시작을 했을 텐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큰 문제 없이 채널을 운영했다는 거랑 플러스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무당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네네. 사실 저도 부동산 콘텐츠를 다룬 지 몇 년 됐는데, 예를 들면 상승 가락을 동시에 다 맞춘 사람이 과연 있었냐고 말한다면 사실 제 기준에서는 없었던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이게 말을 하다 보니까 이게 틀렸을 때, 맞췄을 땐 당연히 좋은 댓글과 이걸 받지만 틀렸을 때는 또 사람들에게 안 좋은 댓글을 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시청자 수도 좀 떨어지기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좀 불란님이 틀린 시점부터 좀 친하게 지내서, 이게 불란님이 이제 틀리기 전부터. 틀리기 직전에. 네, 직전부터 친하게 지내다가 금리 폭등 직전에. 이제 막 틀리면서 라이브를 매주 하시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 라이브 숫자가 줄어드는 게 맞아요. 저는 옆에서 보는데 저도 유튜브를 하니까 친한데 또 유튜브를 하니까 제가 막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저 친구는 지금 요즘에 라이브 인원이 엄청 늘었어요. 어이 엄청 늘었잖아요. 그가 안 좋을 때도 그걸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저 친구는 지금 어떤 마음일까 그런 마음이 드는데 요즘엔 또 라이브가 엄청 늘었어요. 오해하시는 게 있습니다. 유튜브가 안 좋아지는 거에 대한 그 뭐랄까 힘듦은 이 대출 이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유튜브가 안 되면은 뭐 얘 힘들겠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전 대출이 많기 때문에 제가 3.6에 빌린 게 6.8까지인가 갔어요. 그래서 정말 저는 불란님이나 아니면 다른 송구한 분들도 이게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꾸준히 무언가를 한다라는 거. 사실 좋을 때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그렇죠. 내일 뭐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누가 열심히 안 하겠어. 근데 떨어질 때는 그때 약간 진짜 프로가 아닌 사람이 좀 갈라지는 게 느껴지는데, 자, 마지막 질문으로 그러면 이제 머니 트렌드 2025 책도 출간하셨으니까요. 2025년 한국 부동산 시장이 찾아올 주요 변화랑 투자 기회 좀 찝어주시면서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또 요런 경제 도서죠. 경제 경영 요런 책 보시면서 좀 어떻게 활용하면 내 실제로 자산을 불리고 지키는 데 도움이 될까? 그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런 어떤 전망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이거를 이제 보면서 내가 어떤 몰랐던 부분을 이제 아는 게 사실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사실은 이거가 앞으로 무조건 이렇게 일어날 거기 때문에 나는 이거에 따라서 갈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뭐 이제 같이 이제 뭐 공저로 해가지고 이제 머니트렌드 이제 출간을 했지만, 이 책은 이제 예측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해주는 그런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내년도 여전히 투자를 하고 있을 것이고 내후년에도 계속 투자를 하고 있을 거지만 나름 주관을 가지고 뭔가를 이제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책이든 뭐 이런 영상을 통해서 주관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제가 말하는 것도 말 그대로 저의 주관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듣고 저런 얘기 듣고 나서 나는 앞으로 이렇게 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전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그래서 생각을 한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행동까지 하셔야지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생각을 잠깐 했다가 다른 사람 또 얘기하면 또 다시 아닌가?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사실 뭐 기회도 놓치고 반대로 뭐 이렇게 손해도 보고 하시는 거니까 이런 것들 잘 참고하셔가지고 저는 좀 뭔가 좀 단단한 그런 본인만의 어떤 그런 가치관을 갖는 게 내년에 좀 하셔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내년은 분명히 투자에는 그래도 좀 특히 부동산 쪽으로만 봤을 때는요.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그래도 조금 상승세가 있을 거로 저는 추정을 합니다. 이제 하나 딱 걱정되는 거는 이런 상승세를 정부도 뭐 모르지 않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또 강력한 어떤 규제책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또 시장은 또 한번 또 출렁거릴 것이다. 뭐 그 정도를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도. 알겠습니다. 불란님의 투자 인사이트가 더 궁금하신 분들은 머니트렌드 2025 책을 보신다면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 그리고 다른 트렌드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번에 또 불란님과 좋은 콘텐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유토님은 불란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